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요즘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죠. 어쩌면 당신의 은퇴 계획, 또 미래 설계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분석부터 해서 정책 보고서, 언론 기사, 또 노동계 성명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정년 연장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 또 찬반 양측의 속내는 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당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특히 그 퇴직금 같은 금전적인 부분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몇 살까지 일할 거냐 하는 그 표면적인 질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임금 체계 문제라든지 또 국민연금 언제 받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 기업 부담까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좀 맞춰보면서 당신께서 이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고 또 가장 필요한 정보를 딱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실타래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정년 연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짚는 이료가 바로 소득 공백 이거더라고요.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네, 그게 가장 크죠. 아시다시피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기 시작하잖아요. 네, 5년 늦춰졌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연금 받기 시작할 때까지 길게는 이 5년 동안 수입이 그냥 뚝 끊기는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정말 심각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인구 구조 문제가 딱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잖아요. 아, 정말 빠르죠.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반면에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2024년 기준으로 0.75명이라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0.75명이요? 와, 심각하네요. 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01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경험 많은 숙련된 인력은 점점 더 필요해지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특히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그중에서도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나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거의 9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이분들이 대거 은퇴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은행 연구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성장률 하락 우려가 크죠. 국가 재정 부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이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더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이제 83세를 훌쩍 넘겼는데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이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필요하다고 나오던가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부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최소 생활비가 월 한 24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6억 원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 6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더 일하고 싶다, 더 일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막 제기가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는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찬성하는 쪽이랑 반대하는 쪽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찬성하는 쪽, 주로 노동계의 목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주요 노조들은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딱 맞춰서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 그것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 연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는 거죠. 뭐 기업이 알아서 일부만 재고용하거나 임금 피크제 같은 거 도입하는 방식은 결국 임금 깎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죠. 관련 성명서나 토론의 자료들 보면 이런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 예를 들어 경총 같은 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돈, 즉 비용 문제겠죠. 그렇죠. 돈 문제죠. 한국의 임금 체계가 대부분 연공 서열형이잖아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 네, 호봉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정년만 덜컥 늘려버리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업 경영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우려 지점은 바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게 또 세대 간 문제로 번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2016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이후에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적게는 0.4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줄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더라고요. 와, 정말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네요.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팔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주로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랑 불안정한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혜택이 좀 편중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이것도 있었어요. 네, 경영계나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안하는 모델이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을 선별적으로 다시 고용하고 정부가 이걸 좀 지원해주는 방식. 그렇죠. 선택적 고용 방식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계는 이걸 불안정한 계약직만 양산하는 거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입장이 팽팽하죠. 결국 이 정년 연장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랑 이 임금 체계를 어떻게 손볼 거냐 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했던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특히 우리랑 인구 구조가 비슷하게 변해온 일본과 독일 사례를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정년 연장을 매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 일본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 자료에서 분석하듯이 처음에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했고요. 그 다음엔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최근에는 70세까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나아갔죠. 오, 단계적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에게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계속 고용 제도, 주로 재고용 형태죠,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초기에는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택하는 기업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인식이 바뀌면서 추세도 변하는군요. 네, 또 페어 취업이라고 해서 경험 많은 베테랑이랑 젊은 청년이 짝을 이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세대 상생형 고용 모델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 페어 취업이요? 그거 흥미롭네요. 독일은 어떤가요? 일본과는 좀 다른가요? 네, 독일은 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보내주신 월간 노동법률 같은 자료들을 보면요, 독일은 아예 법으로 일반 균등대우법이라고 AGG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군요. 네, 그리고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통합보조금이라는 걸 지급하고요. 또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점진적 퇴직제도, 알터스타일차이츠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아, 퇴직 과정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일하는 나이만 늘리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수당, 퀄리피세룽스길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연령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년 연장이 실제로 시용된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특히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2027년에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는 안입니다. 네, 그 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먼저 1968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이 64세로 연장되고요. 마침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4세입니다. 아, 딱 맞네요. 네, 즉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어서 소득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분석 잔료 중 하나인 만능지침서에서는 이걸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부럽네요. 4년 더 일하게 되면서 임금 피크제로 인한 일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순수하게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1억 5,4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야말로 황금 세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1억 5천. 이야.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1969년생은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69년생은 정년은 똑같이 64세로 연장되는데 국민연금은 1년 뒤인 65세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 1년이 비네요. 네, 안타깝게도 퇴직 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 이 기간이 발생하는 거죠. 시한폭탄이요? 어휴, 무서운데요? 네, 이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 약 4,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걸 제외하면 순수하게 얻는 이익은 약 1억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세 그룹 중 가장 낮아집니다. 아, 68년생이랑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자칫 함정에 빠진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1969년생이시라면 이 1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정말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1969년생 분들은 정말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70년생은 어떻습니까? 1970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이므로 소득 공백은 없습니다. 아, 이분들도 공백은 없군요. 네, 대신 가장 긴 5년을 더 일하게 되죠.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 예상 이익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오, 제일 높네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죠? 바로 임금 피크제로 월급이 깎이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DB형, 즉 확정급여형에서 DC형,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퇴직연금 유형 전환이요. 네,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퇴직금을 무려 1억 원 이상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요? 와, 이건 정말 꼭 알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196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단계적 연장안의 혜택을 거의 받기 어렵다고 봐라하고요. 네, 그렇죠. 1967년생의 경우는 2027년에 63세 연장이 시행된다면 부분적인 혜택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은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재고용 관련 제도가 있는지 이걸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제도를 잘 파악해야죠. 앞서 장씨 언급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에서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쩌면 정년 연장의 그림자와도 같은 문제가 바로 임금 체계 개편입니다. 아, 네. 임금 체계 문제. 특히 한국 기업의 지배적인 임금 광식인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흔히 말하는 호봉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여러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은 근속 30년 차 직원의 임금이 1년 미만 신입 직원의 무려 2.9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 되네요. 와. 이게 일본 2.27배, 나 독일 1.8배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에는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 얘기 많이 나오죠.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임금 피크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법적 문제도 있군요. 네, 왜 도입하는지, 목적의 정당성,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 얼마나 깎는지, 감액 수준, 그리고 깎는 대신 다른 보상은 해주는지, 보상 조치 등이 법원에서 합리성을 따지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함부로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이런 연공서열제의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직무급제입니다. 아, 직무급제요. 나이나 근무 연수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책임의 무게, 난이도,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과거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직무급 도입을 시도했던 경험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불신이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아, 과거의 경험 때문에. 네. 또 각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고요. 쉽지 않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직된 연공서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노동계 일각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의 한 방식으로 직무급을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1970년생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퇴직연금 DB형 대 DC형의 함정.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상하는 DB형, 즉 확정급여형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임금이 한창 깎인 상태의 월급을 기준으로 당신의 평생 일한 대가인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급여 기준이니까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1970년생의 경우 만약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기 전에 DC형,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최대 1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그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 나가는 DC형은 임금 피크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DC형은 매년 적립되니까요. 이건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년 연장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할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세대 간의 상생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그렇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유동지능이 뛰어나고 중장년 세대는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결정지능이 높다고 하죠. 일본의 폐여 취업 사례나 젊은 세대가 선배 세대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쳐주는 리버스 멘토링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 사회에 맞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 그것도 재밌네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정년 연장의 혜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대다수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법정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은 안정적인 정규직,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전체 고령 근로자의 약 10%에서 1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10% 남짓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그러니까요.
법정 정년 이전에 퇴직하거나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84%가량의 중장년들을 위한 촘촘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 대다수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나 금액을 늘리고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의 두터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의 복지 사업이 아니라 실제 고용의 관점에서 질을 높이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우리 중장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과 재교육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재교육이요? 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시대 변화에 맞춰 직무 내용을 바꾸는 직무 재설계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재교육, 리스킬링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LG전자가 운영하는 시니어 사내대학 같은 기업의 노력이나 앞서 살펴본 독일의 자격 취득 수당 같은 정부 지원 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과 정부 모두 노력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변화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죠.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년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자영업자들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년 연장이라는 정말 복잡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와의 충돌, 또 세대 간 갈등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네,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년 연장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당신의 출생 연도별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퇴직연금 유형 선택과 같은 개인적인 재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준비가 중요해졌죠? 자, 이 모든 논의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당신의 출생 연도는 언제고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은퇴 계획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년 연장은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 하는 그 숫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이라는 것과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일과 은퇴의 개념 자체를요? 네, 단순히 일하는 기간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서 길어진 우리의 인생 주기에 맞춰서 보다 유연하고 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선택권이 더 존중받는 그런 새로운 경력 경로를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정년 연장 시나리오의 유불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정년 관련 규정이나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신의 퇴직연금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지금 바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